국가와 주권. 안녕하세요. 국가와 주권의 문은영입니다. Where are you from?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생각나세요? 제가 10년 전에 한 미국에 갔을 때 되게 흰 백발에 그리고 흰 수염이 멋진 외국인 분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일행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From the earth. 되게 짧은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대답이 좀 심오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세계의 단위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 태양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계 안에서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땅과 바다라는 큰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도 드디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이제 각자 달라지겠죠. 이렇게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고 느낄까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갔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간판, 우리나라 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기 이런 것만 봐도 괜한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고 국가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근데 또 대체 이 국가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알쏭달쏭한 국가, 그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국가의 기능 그리고 요소,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란. 국가, 즉 스테이트란 말의 근원은 라틴어의 스테투스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일어선다, 그래서 자주, 자립 생태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면서 사용이 됐는데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이후에 국가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의미하는 다른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스테이트, 네이션, 컨트리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스테이트는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제도적, 관념적인 국가를 의미할 때를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이션은 우리가 우리나라, 너희 나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나라라는 우리나라 말로 국가, 나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쓸 때 그런 일반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네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리는 일단 정치적, 법적, 국가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영토의 경계선을 의미할 때 컨트리. 그래서 얼마나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컨트리. 우리나라 말로는 국가, 나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영어는 조금 디테일한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정의 살펴보시면요. 국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나라국에서 요 창과자는 무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이렇게 큰 입구자는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은 입구자는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사는 인민,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이렇게 한 일자 올라가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땅 또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져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무력으로서 영토와 인민을 보존하고 통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한 범위 내에서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가라는 뜻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큰일을 맡아보는 기관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한자로 표현됐는데 여러 가지 국가를 의미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실 거는 이 국가, 사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들을 의미하는 뜻, 해석과 견해는 그만큼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통적인 내용을 보시면 결국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한 나라라는 테두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또 이 국가, 저 국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단위라는 것이 이 국가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정의 살펴보기 전에 일단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단위인 가장 큰 사회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단위라고 보시면 그 안에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그것이 바로 정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더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해주면서 그걸 자유롭게, 그 다음에 또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정치 원리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정치 원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우리를 지켜주는 일도 해야 되겠고, 먹고 사는 일도 도와줘야 되겠고, 그런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거는 그런 국가에 대한, 그 국가 안에서 어떤 정의를 했는지 여러 학자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공권력. 공권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쁜 일 한 사람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진 사람, 그래서 누진세 같은 거 적용해서 세금 같은 거 조금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고요. 그렇게 뭔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에서는 좀 국가라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죠. 에게 지속적으로 한 번에 한 번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쭉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적용되는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정의는 보면 제한된 영토적 한계 내에서, 그죠? 국가는 전 세계가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 국가가, 20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각각 영토가 나눠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가 단위는 영토로 나눠지는 게 1차적인 단위거든요. 제한된 영토적 한계 내에서 독립적인 사법권, 다스리는 그런 여러 가지 권력들, 그리고 영속적인, 일시적이고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속적인 제도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뭐 좀 더 낫거나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이렇게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권위라는 거. 일반적으로 권력은 조금 더 강압적인 거, 강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권위는 이미 그 사람의 가치나 존중을 인정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권위라고 하거든요. 그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모임이란 얘기죠. 국가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또 다음 정의 볼게요. 사회 유지와 공공선. 그죠? 국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래서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자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결합이래요. 국가를 만든 거는 처음부터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구잖아요. 그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지막 챕터에서 볼 거지만, 그래서 자족적, 자율적, 스스로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만든 결사체. 어쨌든 또 결합,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담당하는 입법부. 요거는 조금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조직적으로 살펴본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들로 이루어진 행정부, 그리고 재판 기구들로 구성된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을 나누는 거 좀 들어보신 멘트 생각 안 나세요? 네 글자? 바로 이렇게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해서 상권 분립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조금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권 분립으로 권력을 나눠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합체다.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일정한 나라 안에서 영토 내에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 아까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렸죠. 좀
권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함부로 남을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이미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리적 강제력은 조금 더 신체적인 구속을 가하는 건데, 왜 잘못하면 경찰이 잡아가서 뭐 감옥에 데려가는 거, 그런 것 같은 좀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지만 국가 이념, 여러 가지 공공선이나 뭐 복지국가나 그런 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국가에 사는 사람, 국민을 의미하는 거죠. 국민에 대하여 지배 기능을 담당하는 고도의 추상적인 통치 기구라고 합니다. 즉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만든 건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일종의 다스리는, 지금 뭐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물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냥 단순히 국가 운영, 뭐 가계 운영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상적인 통치 기구로서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 개념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모두 국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국가의 구성 요소나 어떤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2. 국가의 기능과 요소. 앞서 국가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가의 기능과 국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국가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안보 확보입니다. 즉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국가로부터 침략이나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일.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가로부터의 대외적인 침략으로부터의 우리를 지켜주는 안보 확보가 첫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보 확보가 대외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 국가 안에서, 즉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줘야 하는 질서 유지 기능이 또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국가만이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인 뭘 만들죠? 법을 만들어서 이 질서를 유지하죠. 그래서 가장 뭐 질서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본법이 형법이 되겠고, 그 형법에서 여러 가지 법률, 처벌 그런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국가의 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고 조금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장려,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산 장려에 대한 것이 두 번째 국가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생산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을 사고 팔고 더 이렇게 이윤을 넓혀가는 것. 그래서 조금 말은 어렵지만 통상 촉진, 이렇게 해서 4가지 안보 지켜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안보 확보, 질서 유지, 생산 장려, 통상 촉진까지 이렇게 4가지가 가장 큰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것은 국가의 요소인데요. 국가의 요소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국가에 사람들이 살아야겠죠. 사람이 없는 무인도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는 나라와 나라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까지가 내 나라 국가인지 다른 나라의 국가인지 이렇게 구별해주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경계선으로서 영토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국가가 국가다문, 아까 전에 통상촉진, 생산장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통치기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국가의 일을 하는 기구로서 존재를 해야겠고요. 마지막 국가 요소는 바로 주권입니다. 사실 주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서 조금 잘 안 와닿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주는 누군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입니다. 그럼 그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당연히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일을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인 평치권이라는 표현도 같이 될 수 있고요. 이거 조금 다른 점은 나중에 좀 자세히 구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가지 요소,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이 있는데 한 가지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요소, 바로 국민입니다. 보시면 한 국가의 통치권 하에 있고, 즉 한 국가 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 국적, 내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증을 법에서 해줍니다. 그게 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종, 언어, 종교, 경제, 역사. 근데 한 국가 내 하더라도 인종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뭐 여러 나라 보면 인종이 섞여 살던 그런 국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국가도 있어요. 한 국가 내에서. 종교, 뭐 이거는 종교도 우리도 다르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경제, 역사 등 그런 동질성,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국력이 또 달라질 수가 있대요. 보시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인 미국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진 않지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영토입니다. 땅이라고 했죠. 보시면 나라를 구분하는 지리학적 개념입니다. 어디까지가 네 땅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땅인지 보시면 그래서 근데 그 구분해주는 기준은 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영육이겠지만 그 다음에 바다도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인지 다른 나라 바다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죠. 그래서 나라의 경계는 땅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의 경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을 영토라고 크게 지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국가, 그 영토 내의 지리적 상황, 어떤 자원이 있는지, 더운 지역인지 추운 지역인지,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인지, 뭐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인지 섬나라 국가인지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기도 하고요. 특성들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리스나 로마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괜히 사실 뭐 강대국이 되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알맞은 기온과 알맞은 위치, 뭐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뒷받침됐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요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섬나라이죠.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분열을 방출할 수가 없어서 내부 분열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조선을 침략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것. 그래서 섬나라이냐 대륙 국가이냐 뭐 바다에 인접해 있는 반도 국가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특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입니다. 보시면 국민은 집단 의지를 형성하고, 좀 말이 어려운데, 즉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싶은,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켜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회의,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관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요소 마지막 주권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국가의 법적 요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권한과 집행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 즉 나라의 일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일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의 최고권, 가장 힘센 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대내적, 즉 그 국가 안에서 주권, 국민이 가지고 있죠.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 국력에 따른 차이, 물론 뭐 경제적인 차이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 대 입장으로서 당당하게 서로 평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외적 독립성,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 주권의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국민, 영토, 정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권까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기능과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국가에 대해 조금 더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국가의 기원.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국가의 기원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국가의 시작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국가 기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보시면 국가 기원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 기원하고 두 번째 역사적 기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철학적 기원부터 보시면 신권설, 사회계약설, 자연발생설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권설입니다. 신의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국가는 신에 의해 창설됐다. 즉 내가 이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즉 옛날 중세시대 그 이전 어떻게 보면은 원시 공동사회의 지도자, 추장 그런 사람들이 신의 권한을 받아서 나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했던 재정일치. 즉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던 원시사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어온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국가 기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권력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일단 중세시대 왕의 했던 군주국가에서 탈피해서 점점 사람들이 나와 왕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우리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성이 깨어나면서부터 발전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세기 시민혁명기를 통해서 국가나 정부, 국가를 구성하고 정부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동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설정의 목적, 그러니까 국가가 왜 필요하냐는지, 권력이 왜 필요하다는지 목적은 개인의 권리, 우리의 자유와 권리, 평등,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이론가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분입니다. 조금 우리 현대 국가의 기원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홉스는 일단 인간을 그냥 내비두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두면 잔인하고 비열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일찍 죽고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과 계약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여전히 왕, 군주 국가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여전히 군주에게 있고, 그래서 군주와 계약을 맺었고 당연히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과거 신권설보다 훨씬 더 발전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로크는 인간은 그냥 내비둬도 사교적이고 평화적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회계약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자유, 권리, 평등, 그리고 재산 수호.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상호간 서로서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 저항권 인정되고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루소는 로크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일단 표부터 보시면 인간 자체는 성선설,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스스로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를 조금 다르게 봤는데 로크가 국민과 국민들 서로 맺었다고 봤으면은 일단 루소는 정부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부와 개인이 맺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항권도 인정이 됐고 주권 자체도 국민에게 있는데 로크보다는 훨씬 더 개인에게 방점을 둬서 이 개인들의 뜻인 제너럴 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일반 의지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이 개인들의 일반 의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 기구,
수단에 불과하다. 훨씬 로크보다 국가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절하하는, 개인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알아볼 철학적 기원은 바로 자연 발생설인데, 마찬가지로 인간 자체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모여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천성 때문에 이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체계화된,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여러 가지 조직과 기구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또 아주 유명한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를 통해서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신과 동물만이 국가를 떠나살 수 있다. 이 말은 즉 인간만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이론이 되겠죠. 이번에 살펴볼 국가 기원의 두 번째 것은 역사적 기원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이론은 역사적 진화론, 두 번째 정복설, 마지막으로 계급설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진화론부터 보면 우리 자연과학의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국가 자체도 처음부터 국가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작은 공동체, 인간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모임이 뭐죠? 네, 바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모여서 씨족이 되고, 씨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모여서 여러 부족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단계적으로 발전됐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정복설인데, 아까 그 역사적 진화를 단계적으로 발전돼 왔다면 그 발전 과정 중에 항상 평화적이고 뭐 합리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통합됐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싸움을 통해서 했던 것에 포인트를 둬서 정리 보시면 집단과 집단 간의 투쟁의 결과 힘센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실력으로 정복해서 지배했다. 이게 바로 정복설. 조금 그 진화론과는 약간 조금 비평화적으로 살펴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계급설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창신자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주장한 이론인데, 보시면 혈연적 원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원시 공동체 사회는 수렵과 채직을 통해서 가장 먹을 것이 없었지만 또 그만큼 가장 평등한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점점 이렇게 농사가 발전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이렇게 사회가 구분되게 되죠. 그래서 분업으로 인해서 이제 잉여 물자가, 여러 가지 물자들이 풍부해지면서 외려 그것이 사람을 더 나눠지게, 분부의 격차가 생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인 수장이나 지도자를 통한 귀족 정치가 성립됐고, 그 귀족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 그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대대로 물려주면서 세습적 귀족들이 하층 계급, 그 밑에 있는 노예, 뭐 중세 시대는 농노라는 표현도 있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 노예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 관계에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가는 계급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뭐 더 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급에 따라 나눠지다가 뭐 좀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부르주아라는 조금 쉬는 계족이 만들어지고, 부르주아의 반대말로 프롤레타리아, 여전히 부르주아의 지배를 받는 프롤레타리아가 더 이제 계속 억압 착취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혁명을 일으키고 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점차 필요 없어지는 무정부 국가까지 조금 이어지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기원에 대한 계급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개념, 그 다음에 국가의 기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 다음번 순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국가에 관한 내용이 의미가 있고 살아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혜옥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특히 현대에 있어서 국가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서의 국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영토라는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지칭이 되면서 각자 분리된 삶을 영위를 했었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토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게 되면서 과거에 얘기되었던 뭐 국민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 국가의 전통적인 구성 요소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8개 국가들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협력체인 나프타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초국가 기구들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초국가 기구들은 국가들 간의 그 통합을 유도를 하고 또 물류와 인적 자원의 아주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에 있어서의 국가의 의미는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단일 국가 형태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단일 국가가 소멸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후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그 세계화가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반동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민족주의라든가 자국 중심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갈등이라든가 또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반유럽 연합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라는 것이 이 세계화와 민족주의라는 상반된 두 가지의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주권, 오늘 이 시간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